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31개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해설에 들어갑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는 부동산공법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출제 경향하고 공부 방법, 그 다음에 국토이계 및 융에 관한 법률 출제됐던 내용들 검토했고, 이제는 무슨 법 들어간다? 도시개발법부터 마지막 농지법까지 1시간 동안 지금부터 설명 들어갑니다. 다만 국토이계 및 융에 관한 법률 같이 자세하게는 할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되면 모르는 건 해설을 보면서 이해하시고, 여기서는 중요한 것들 집중적으로 정리하면서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53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 이제 구역 지정과 관련된 내용 틀린 거랍니다. 자,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도시개발 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자, 이 지문이 나오면 뭐가 머리에 떠올려야 되죠? 도시개발구역을 누가 지정한다? 국장이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는 도시개발구역은 시도사 또는 대도시장이 지정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최고대법 국장이 지정하는 경우도 있더라. 그럼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몇 가지 사유겠죠? 5가지. 모래점만 갖고 어떻게 했었죠? 중국 공산당과 긴급히 협의할 것. 중국공 긴급 협의 있었잖아. 바로 여기 긴급이라는 틀 있잖아. 이건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이건 맞는 문장. 두 번째, 지정권자는 도시적 외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선, 구역 지정. 먼저, 그 다음에 나중에 개발계획 수립. 원래는 개발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그에 따라 구역을 지정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구역부터 지정해놓고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몇 가지 사유가 있었죠? 6가지. 어떻게 했었죠? 공자생, 외국삼. 공자 생일날 외국 사신이 30명이 왔다. 그렇게 오는 방법이 있었죠. 바로 그거. 공자생, 외국삼. 도시적, 외지역. 이때는 먼저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문장. 이렇게 찾는 겁니다. 암기법에 의해서 문제를 접근해 가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자, 세 번째, 지금 처음 강의 듣는 선배들은 이거 전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적어도 제 강의를 먼저 듣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때 이 해설을 들으면 맞아, 그런 거 있었어 딱 정리가 됩니다. 처음 듣을 때는 조금 벅차다. 자, 세 번째,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역으로 분할할 수 있더라. 예, 하나의 구역을 둘로 나눌 수 있죠. 각각의 면적은 최소 면적을 말했죠. 1만 제곱미터 이상 되도록 해야 됩니다. 왜요? 도시개발구역은 최소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 되도록 돼 있으니까 1만 이상이 돼야 된다. 자, 이것도 맞는 문장. 4번, 도시개발구역 지정대장은 전제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제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된다. 이거는요, 우리 책에 없는 겁니다. 어디 있더냐? 도시개발법 국토교통부령, 바로 시행규칙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 시행규칙에 있는 거가 이전까지 시험 문제 36년 6회 때까지 처음 나온 겁니다. 근데 이건 모르는 거든. 지정대장이 뭔지 나도 몰라 이거. 근데 이렇게 나왔어? 그럼 말을 가만히 봐봐. 지정대장은 뭐라고?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라는 건 뭐죠? 바로 컴퓨터에다 입력시켜서 처리하는 것들. 이런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가능하다면 이 말이잖아. 그러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법으로 작성 관리해야 된다. 당연한 소리 아닙니까? 초등학교 학생한테도 말 물어보십시오. 이거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뭐 된다? 그래,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법으로 작성 관리하라. 맞아, 틀려? 맞는데요? 예, 초등학교도 이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암기해서 푸는 게 아니라 저런 건 읽어보고 할 수 있다. 5번,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에서 환지 처분 공고가 이루어진 경우 그 도시개발 구역에 대한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로 각각 환원되거나 폐지된 거로 본다. 자, 이 5번 질문은요, 웬만큼 공부한 사람도 이게 무슨 내용이었었지?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와 관련된 내용이 뭐가 떠오르죠? 가만히 있어봐.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로 각각 뭐 된다?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건 어디에 나오죠? 도시개발구역 해제와 관련된 해제의제.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된 거로 본다. 거기서 나오는 내용이잖아. 사업이 공사가 완료돼 가지고 다 끝났을 때, 그러면 종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되거나 지구단위에 폐지된 거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라는 그 내용이 있었어요. 그것이 문제 낸 거야. 자, 환지 방식에서는 언제 공사가 끝난 거로 보죠?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이죠. 따라서 환지 방식으로 했을 때 공사가 다 끝난 건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그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거로 본다 그랬습니다. 그럼 공사가 완료돼 가지고 해제된 거잖아. 그때는 다시 그 용도 지정 및 지구단위 계획이 종전 옛날 지역으로 다시 환원되거나 폐지된 거로 봅니까? 아니, 그렇게 보지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그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환원되거나 폐지된 게 어디에 나오지? 라고만 알았으면 환지 방식을 했다는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거로 보고, 따라서 공사가 완료되고 해제됐으니까 거기는 종전의 용도적으로 환원되거나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폐지된 거로 보지는 아니한다. 그냥 도시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대로 그렇게 정리했던 거에 기억난다면 5번이 정답이라는 건 금방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셨죠? 자, 또 54번.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자들. 그랬었죠. 크게 둘이 있었죠. 첫째는 국지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제한 시행자 자격이 있는 자들이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지정을 제한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자, 원래는 둘이 있었죠. 국장한테도 직접 제한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건 생략하고. 그렇다면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자는 누구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제한 나머지 시행자 자격이 있는 자들. 그럼 시행자 자격은 찾아보면 또 어디가 나오죠? 우리 사업시행자 될 수 있는 원칙적 시행자. 거기 보면 국지공 정지라는 공공시행자가 있었고, 그중에 국지공, 공공기관 중에서는 토수농관 철매공, 토수농관 철매공, 공이 뭐죠? 한국공항공사. 올해 새로 신설된 게 첫 문제 얘기 또 났어요. 한국공항공사도 공공기관으로 들어갔고 그 자들도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있었죠. 그 다음에 국지공정지에서 지방공사, 이것도 공공시행자죠. 그 다음에 토수농관 철매, 철도공사 나오잖아. 철매, 철. 따라서 이 셋 다 사업시행자 자격이 있는 자들이고, 이 자들은 뭐 할 수 있다? 구역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답 바로 이건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행자 자격이 있는 게 누구들이냐는 것도 애우고 있느냐. 복합 문제야. 그래서 그냥 그 사업시행자 자격이 있는 자들 이렇게만 외우면 돼. 국지공을 제한 나머지 시행자 자격이 있는 자, 그럼 시행자 자격은 이 자들이 다 들어간다라는 걸 찾아낼 수 있어야 정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55번. 도시개발 조합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괄원의 숫자로 옳은 것. 이렇게 박스 문제에서 숫자 문제가 났죠. 첫째,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 토지 소유자 몇 명?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라. 자, 7명 이상이죠. 또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숫자가 몇 명? 50인인 조합원, 이상인 조합원 총회관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뭐 할 수 있다? 대연회를 둘 수 있다. 그건 50인 이상. 또 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은 조합의 대표자는 그 인가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에 있어서 등기를 하여야 성립한다 그랬었잖아. 따라서 설립 등기는 언제까지 된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인가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된다 했으니까 7, 50, 30 이렇게 숫자 시험 문제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숫자 문제가. 그래서 7, 50, 30이니까 어디 있습니까? 앞에는 7자들 표시하고 그 다음에 50자들 이렇게 표시하고 그 다음에 30자 표시합니다. 저는 이렇게 문제 풀어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그래놓고 다 밑줄 쳐진 것들 골라라 했더니 2번만 밑줄이 다 쳐져 있네요. 이렇게 찾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그렇게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56번.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예정지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 자, 환지 예정지란 아직 공사가 환지 방식으로 공사를 시행하는데 시간이 지체되거나 지연되는 경우 있잖아. 그럴 때는 뭐 해야 된다? 이미 장차 내가 환지로 갈 땅, 환지 예정지 미리 지정받아서 거기서 뭐 할 수 있다?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걸 환지 예정지 지정. 요거와 관련된 내용 우리 책에 다 있습니다. 자, 종전의 토지 소유자는, 자, 그럼 종전의 토지 소유자는 건 환지 예정지를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 이 말귀를 알아들여. 종전의 토지 소유자, 환지 예정지를 지정받은 사람. 그러면 종전에 있던 환지에 있던 사람, 두 사람 있죠? 내가 다음에 너 개발 끝나면 저 땅 가져. 그게 환지 예정지죠. 그럼 나를 뭐라 한다? 종전의 토지 소유자. 그 땅을 환지 예정지의 종전의 토지 소유자. 둘로 나눠져요. 나도 땅 가지고 있고 저 사람도 원래 땅이 있었잖아. 근데 나보고 저 사람 땅으로 가서 사유수익하래. 이게 환지 예정지 지정이거든요. 그럼 종전의 토지 소유자, 환지 예정지의 종전의 토지 소유자 둘로 나눠집니다. 그때 나 종전의 토지 소유자는 예정지 지정 이외에도
환지 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현재 이 땅 사인수익할 수 없다. 나는 떠나서 저기 가서 사인수익하라고 하니까 이건 더 이상 사인수익할 수 없다. 이건 까무개집니다. 그러니까 저리 떠나라는 얘기입니다. 사인수익할 수 없다. 또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 임차권자, 내 땅에 있던 임차인, 이 사람도 뭐죠?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는 뭔다? 그 예정지, 저기 가서 저와 똑같이 내가 가면 예정지 임차권자도 아울러 지정받아 같이 가죠? 그래서 예정지에 가서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임차인이 여기서 행사하던 걸 거기 가서 역시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없다 해서 틀렸고,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 환지 예정지의 종전의 소유자, 바로 저거 예정지 그 땅에 있던 소유자, 자기 땅 이제 나가라는 소리죠. 그 소유자는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날까지 이를 사용하나 수익할 수 있다? 아니요. 예정지 효력 발생일로부터 더 이상 거기는 사용 수익하면 안 되죠. 내가 갈 거니까 그 사람은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용 수익할 수 없다라고 했어야 되죠. 또 시행자가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때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 등, 자, 종전의 토지니까 여기 있던 내 임차권자, 이 사람들이 있으면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해야 된다. 무슨 말이죠? 소유자가 예정지를 지정받아 가면 내 땅에 있던 임차권자 있죠? 그 사람도 나랑 똑같이 따라가서 아울러 지정받아서 거기가 사야 된다. 꼭 아울러 지정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4번이 옳은 정답이고, 5번 채비지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자, 채비지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려고 예정지했죠. 그럼 그 채비지는 사업 시행자가 가질 땅이야. 그 땅 미리 초기부터 팔아가지고 사업비에 쓸 수 있다 그랬었죠. 그래서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으나 처분할 수 없다? 아니야.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또는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됐으니까 사용하게 할 수도 있고, 이거 임차료 받고 그냥 빌려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일찌감치 팔아가지고 사업비에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처분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요 예정지에 있는 채비지만 미리 처분이 가능하다고 강의할 때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옳은 건 4번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57번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대한 사업시행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 자, 환지 방식에 대한 사업시행입니다. 그 중에 틀린 걸 고르랍니다. 틀린 건, 자, 시행자는 행정청이 아닌 민간 공공기관이나 민간 시행자다. 자, 시행자는 입체환지를 시행하는 경우 건축계획에 포함된 환지계획을 작성해야 된다. 이것도 옛날에 시험 문제 한번 났던 거거든요. 간단합니다. 외울 것도 없어. 입체환지가 뭐죠? 입체환지가 토지를 개발해서 토지를 주는 건 평면한지, 입체한지 토지나 건축물을 가진 사람께 다시 구분 건축물로 주는 거, 건물로 주는 거. 그럼 건물을 주려면 당연히 건축계획이 들어가야 되죠. 건물로 준다 했으니까 건축계획이 당연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건 애우고자시고 다닌 상식으로 봐야 된다. 두 번째, 환지 설계를 뭘 한다? 평가식으로 하는 경우 평균 부담률은 총 사업비, 그러니까 뭐분의 권리가액의 합계 플러스 채비지 평가액의 합계 분의 총 사업비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하는 게 평균 부담률을 한단다. 이거는 우리 책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일단 뭐지? 모르는 건 일단 제껴놔. 모르는 거에 대해서 너무 관심 갖지 말고 일단 뭐지? 표시만 해놔. 그래놓고 3번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들. 자, 너무 좁아가지고 또는 자기가 싫다고 해서 떠나는 사람들 환지 부지정하잖아요. 그럼 그분들 뭐 해야 되죠? 권리가 소멸됩니다. 언제죠?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에 있던 그 사람들의 권리는 언제 소멸한다 그랬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소멸합니까? 아니라 그랬죠. 뭐 한다 그랬습니까?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강의할 때 강조했던 겁니다.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오늘 공고했으면 오늘 밤 24시에 그 사람들의 권리는 소멸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권리는 언제부터? 내일 0시부터. 환지 처분이 공고된 다음 날부터 환지는 종전의 토지로 본다. 그렇게 넘어간다 그랬죠. 따라서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강의할 때 강조했던 바로 틀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답 2번 모른다고 해서 정답 못 찾는 거 아닙니다. 항상 정답은 멀리 있지 않다. 내가 배운데 거기에 정답이 있지, 이상한 거 나온다고 거기에 신경 쓰지 말아라. 그랬다가는 시험 떨어진다. 그렇게 강조했던 겁니다. 4번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할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너무 작아요? 그럼 뭐 할 수 있죠? 너무 작은 건 뭐 할 수 있고 환지 부지정, 약간 작은 건 증환지 할 수 있죠. 따라서 과수토지가 제지 않도록 면적을 늘려서 환지를 정한다? 증환지. 아니면 환지 대상자 제외? 그럼 환지 부지정. 그래서 과수토지는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너무 작은 건 환지 부지정, 약간 작은 건 늘려서 주는 거 증환지.
두 가지가 가능하다 했으니까 이건 맞다. 5번 평면한지는 땅을 주는 거죠. 환지 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에서 조성된 토지에 이전하는 것. 종전 토지를 개발된 새로운 토지로 주는 것. 그건 평면환지 했으니까 당연히 맞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틀린 건 3번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 채권 마지막 도시개법 6문제는 우리 책에 있는 거 그대로 다 들어있습니다. 정답 찾는 데는 6개 다 풀 수 있었다. 자, 58번 도시개발 채권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 1번 시도지사가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할 때 발행 총액 등에 관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국장이라 이거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라 그랬었죠. 지방자치단체가 채무를 부담할 때 빚을 질 때는 함부로 지지 못하게 중앙부처에서 통제하는데 그게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라 그랬었죠. 틀렸고 두 번째 도시개발 채권의 상환기간은 3년부터 10년까지 포함해서 지방자치에 조례 정합니까? 아니야. 최소한이 5년이고 최장이 10년입니다. 그래서 중장기 채권이라고 그랬죠. 3년이라 5년부터 10년 사이에서 조례로 구체적으로 상환기간을 정하면 되는 겁니다. 또 도시개발 채권은 뭐 할 수 있다?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적 발행도 가능하고 무기명 발행도 가능합니다. 원래는 무기명 발행했었어요. 그래서 이거 분실하면 이거 못 찾죠. 분실하면 가서 재발행 원칙적으로는 인정 안 하는 게 원칙이라고 그랬었어. 그래서 무기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요새는 전자발행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땐 분실이라는 개념은 없죠. 전자발행이면 컴퓨터 기록에 남아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데 무기명 발행하는 건 분실하면 못 찾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 그렇게 강의할 때 설명했던 겁니다. 그래서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무기명으로 할 수 없다 해서 이게 틀렸습니다. 4번 도시개발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해서 원금은 5년, 이전은 2년으로 한다. 이제 5년, 2년. 이것도 여러 번 설명한 거고 또 도시개발 채권 매입필증을 제출받은 자는 매입자로부터 제출받은 매입필증을 최소 몇 년간 따로 보관했죠? 5년간 보관하라 라고 이것도 강조한 거니까 이게 바로 옳은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도시개발법과 관련된 내용들이죠. 자,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고 웬만하면 저거 중간에 포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강의할 때 말씀드리죠.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요것만이라도 꼭 정리하시라고 그렇게 강조했죠. 몇 문제 났더냐? 5문제 났습니다. 우리 책에서.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야. 또 강조했던 것은 최소 4문제는 다 강조한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그냥 따라오라는 것만 해도 쫓아오십시오. 그러면 얼마든지 점수는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자, 59번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이와 줄여서 기본계획이라고 부르죠. 약속하는 설명으로서 틀린 것. 자, 국장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라. 자, 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누가 하는 거죠? 수립권자가 하는 거겠죠. 그럼 기본계획은 누구만 수립한다 그랬죠? 도시에 있는 대빵들, 도시 대빵들.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는 수립권자가 아니라 그래서 특광, 특시, 특도, 시장만 수립하지 누구는 수립하지 않는다? 국장은 수립권자가 아니에요. 국장이 수립하는 건 기본계획이라 기본 방침이었었죠. 그래서 기본계획은 국장 수립권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그자는 타당성 검토하는 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수립해놓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는 자기가 하는 거지 윗사람이 해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틀렸다. 정답 1번이에요. 볼 것도 없습니다. 자, 도지사가 아닌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 원래는 시에서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시 중에서도 군과 별 차이가 없는 작은 시들 있잖아. 근데 도지사가 뭐죠? 야, 니들은 수립 안 해도 돼? 라고 하면 그때는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야.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 작은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시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맞는 문장. 또 기본계획에는 건폐율,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이 포함되어야 된다. 자, 이건 어떻게 정리하라고 그랬죠? 무슨 계획에는 무슨 내용이 포함된다라는 말이 나오면 잘 모르잖아. 애운 게 없다면 어떻게 되죠? 그때는 일단은 80% 이상이 맞는 문장이다. 왜요? 그동안 기출문제 났던 거 이거 한 30년 동안 다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문제 날 때는 대부분이 이러이러한 계획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다면 맞을 확률이 80%라는 얘기입니다. 꼭 애워야 될 중요한 것들 빼놓고는 애울 수 없잖아. 그럼 모르겠다? 그러면 이거 맞을 거야 라고 하는 확률이 80%라는 거. 당연히 이것도 맞을 거야 라고 하고 풀으라는 얘기입니다. 4번 기본계획의 내용 중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는 주민공람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예, 주민공람 절차라든지 관계행정에 대해서 의견 듣는 이런 것들 그거 뭐한다? 거치지 않아도 되는 거였죠. 뭐니까? 경매니까.
어떤 게 경마다 보통 열거된 것들 이와 같이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한다? 별 중요하지 않잖아. 이런 건 굳이 또 변경할 때 절차 거치지 않는다. 또 공동 이용 시설에 대한 설치 계획을 변경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경면변경으로서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어쨌든 변경하는데 열거된 변경들 이렇게 시험 문제 날 때 이렇게 열거돼서 나오는 변경들은 다 무슨 변경이다? 우리 법조문에 있는 열거되어 있는 경면 변경들이고 그거는 그런 의견적 지적자 안 거쳐도 된다. 이렇게 오라는 얘기입니다. 일일이 다 외울 수가 없다 그랬어요. 따라서 열거되어 있다는 건 법조문에 들어있는 거야. 원래는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고 그걸 변경할 때도 당연히 주민들의 의견 청취 절차 거쳐야 됩니다. 원래는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는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럼 열거되어 있는 것들이잖아. 그런 것들은 시험 문제 낼 때 이렇게 열거되는 것들 그것들은 다 경면변경을 열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답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이렇게다가 괄호 열고 이걸 단축이 하나 이걸 연장하는 경우 이렇게 싸가지 없이 이렇게 내는 경우가 있어. 연장하는 경우. 그럼 이제 함정에 걸리는 거야. 열거됐지만 연장하는 경우 이건 경미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문장을 읽으면서 조심하면서 내용도 생각하면서 읽어보면서 일단은 그런 절차 안 거쳐도 되는데 혹시 내용도 보면서 여기 함정이 없을까 생각도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틀린 건 1번만 정답. 나머지 다 맞는 문장입니다. 자, 60번.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령상 정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 1번.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은 이전 것이 쓴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자, 원래 지정된 정비구역이 공사가 다 완료됐어. 공사 다 끝났어. 그럼 원칙적으로 해제되고 본다. 언제죠? 준공 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 원래 정비구역은 해제된 거로 봅니다. 이 원칙이죠. 단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할 때는 언제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 해제된 거로 본다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따라서 이때 이전 고시라는 건 앞에 제가 기본서 보면 소유권 해놓고 바로 쳐놨죠. 이 이전 고시가 무슨 이전 고시인지 법에서는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고 있는 게 잘못된 거야. 그래서 소유권 이전 고시라 했었죠. 그래서 소유권을 괄호 쳐놨어. 일부러. 왜냐하면 법조문에는 소유권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알아라. 이전 고시라는 건. 따라서 관리처분 계획 수립할 때는 준공 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이 아니고 언제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 때에 다음 날 해제된 거라 본다 했으니까 요거는 무조건 다음 날란 말이 빠졌으니까 틀린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틀렸고. 두 번째, 준공 인가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조합도 해산된 거 그런다? 아니야. 조합은 아직 청산금 같은 거 마무리할 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아직은 해제된 거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비구역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조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예, 조합은 계속 아직은 존속하고 있다 그랬었죠. 그래서 해산된 걸 아직 보지 않습니다. 또 신탁업자인 지정개발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지정권자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자, 신탁업자이 또 정비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우리 책에 없습니다. 요건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 맞는지 틀린지 모릅니다. 원래 이거 4번에서 3분의 2예요. 토지 등 3분의 2의 동의인데 이건 책이 없으니까 모르는 문장이야. 그럼 3번은 몰라. 제껴놔. 몰라. 4번 정비구역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조합을 모집해서는 안 된다. 우리 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 예. 지역주택조합을 모집하는 데 있잖아. 어디서 정비구역에서는 된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게 정답이에요. 3번 모른다고 해서 4번 정답 못 찾지 않습니다. 모르는 건 신경 쓰지 말고 아는 데서 답을 찾아봐라. 그러면 우리 책에 있는 내용에서 아는 데서 정답이다. 책을 쓸 때는 아무거나 쓴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하고 시험 문제 날 가능성이 있는 걸 중점적으로 썼기 때문에 보통은 정답은 책에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5번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직권으로 해제하는 경우 15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의 의견을 들었다. 아니 지정권자가 구역 직권을 해제할 때 주민들의 의견 듣는 거 며칠 이상 들어야 되는지 그건 뭘 공인중개사가 이걸 왜 애워야 돼. 이런 싸가지 없는 걸 왜 냅니까. 이런 건 시험 문제 내면 안 되는 것들이야. 그건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지가 해제할 때 알아야 될 사항이지 중개사가 알아야 될 내용이 아니잖아요. 근데도 시험 문제 냅니다. 이렇게 싸가지 없이. 그럼 이게 15일 이상이 맞느냐 틀리냐 모르잖아요. 이건 몰라도 관계없죠. 왜? 정답은 이미 4번 우리 책에 있는 게 낫으니까. 이건 원래 30일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30일 이상인지 15일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오냐고. 그죠? 그러니까 어떤 5번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시험 문제에서는 알고 있는 데서 정답이 많다는 거 그걸 조심해서 신경 쓴다면 모르는 거 3번 5번 같은 데서 너무 신경 쓰고선 바라보다가 멘붕 오니까 항상 모르는 건 그냥 넘어가고 안 돼서 답을 찾아봐라. 진리는
아는 것에 가까이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이제 61번. 도시 및 주거행위 전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을 때에 의제될 수 있는 인허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건 사실은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무슨 말이죠? 보통은 어떤 구체적인 사업시행 계획 같은 거, 사업시행 계획에 대해서 뭘 받았어? 인허가 승인 등을 받았어. 그러면 다른 법령에서 받아야 되는 각종 인허가 승인 등을 뭔다?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의제 사유가 있다 그랬죠. 일일이 다 못 외웁니다. 그런데 이건 그게 낫어. 사업시행계획 인가받으면 다른 법령에 따라 이러이러한 것들도 같이 인허가 받은 거로 본다라는 그 내용을 찾으래요. 근데 그게 아닌 걸 찾으래요. 그럼 원래는 건물 짓는 거에 관련돼서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받은 걸 본다. 농지는 농지전용 허가 받은 거 본다. 산지는 산지전용 허가 받은 거 본다. 이런 거 있었죠. 또 하수도에 대한 개인 하수 처리시설 신고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대부분이 중요한 게 2번하고 5번이 문제가 됩니다. 사두개설 허가받은 걸 본다. 대규모 점포 등에 등록 받은 한 것으로 본다. 이게 나왔는데 저 같으면요. 정답 5번을 했을 겁니다. 글쎄 대규모 점포 등에 등록? 이것도 받은 거로 볼까? 좀 그런데? 라고 봤을 건데 정답은 뭐더냐? 바로 요거 사두개설 허가받은 거로 본다. 이게 틀렸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랍니다. 그래서 이건 저도 유치 해석했을 때는 다른 것들은 다 알겠는데 2번하고 5번에서 걸린다라고 해놨을 것이고 고른다면 저는 5번이 더 제 손이 실제로 갑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다. 저도 틀리는 겁니다. 이런 건 그냥 잘 찍는 수밖에 없지 저를 암기해서 풀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싸가지 없는 문제입니다. 62번 주민대표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 1번 주민대표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으라. 그래서 시장군수의 승인 맞아요. 두 번째 주민대표는 사업시행자가 전비사업비 부담에 관하여 시행규정을 정할 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주민대표회라는 건 왜 만들어지죠? 시장군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 시행하기를 원하는 경우 공공시행자들 보고 사업하라고 해놓고 자기들끼리는 주민대표를 구성해가지고 뭐 한단다? 바로 일정한 건축물을 철거해가는 거, 비용 부담해가는 것들 그런 것들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그 사업시행자의 공공시행자한테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주민대표라는 걸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의견 제시하도록. 그때 주민대표는 어떻게 구성되죠?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외에 감사를 둔다. 우리 책에 써 있죠? 어떻게 돼 있어? 주민대표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그 다음에 1명 이상 3명 이하 최저 1명, 최대 3명 사이에서 감사를 둔다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잖아요. 그 틀린 거 정답 3번이에요. 그래서 이건 정답이다. 이거 2번은요. 현재 우리 책에 의견 제시해야 되는 건 들어있어요. 근데 3번은 이게 써 있으니까 3번 정답. 근데 문제는 4번하고 5번은 우리 책에 안 써놓은 겁니다. 근데 4번, 5번 모른다고 정답 3번 못 찾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항상 중요한 거에 정답에 들어있다. 시장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은 주민대표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해당 전비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거 돼 있어요. 이게 웃기는 거죠. 아니 시장군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사업시행자한테 야 우리 의견 반영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조직이 걔들이 주는 돈 받아먹고선 일을 한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렇게 되면 주민대표는 시장군수나 토지주택공사 등에 종속되는 역할을 되죠. 제가 옛날에 이거 본 강의 할 때 상당히 이건 잘못됐다, 문제점이 있다고 했던 건데 요새는 이건 이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됐는데 이게 문장이 이 지문이 사실은 주민대표를 종속시켜버리는 잘못된 악법이다 그랬습니다.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되지 돈 받아먹고선 걔들을 깔아? 못 가는 겁니다. 그건. 그죠? 그러니까 잘못된 겁니다. 근데 법이 이래요. 또 주민대표의 우연의 선출 교체 해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주민대표가 정한다? 뭐 알 게 뭐야. 그건 몰라도 돼. 틀렸다가 아니라 몰라도 돼. 정답은 아는 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모르는 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고 보지 말라. 그런 건 그냥 주어진 질문에 지나지 않는다. 또 많다는 걸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또 하나 임시거주시설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자, 임시거주시설 여러 번 강조했었죠? 보자. 사업시행자는 무슨 사업이면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임시거주시설 설치하기는 하죠. 법적으로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재개발 사업인 가난한 동네에서만 임시거주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이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부자 동네 재건축 사업에는 임시거주시설 의무적으로 설치하라고 법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두 번째, 사업시행자는 전비사업 공사를 완료했을 때는 완료한 날부터 며칠 내에 임시거주시설 철거하라 그랬죠? 30일 내에 철거하고 자 임시거주시설 설치한 거 저쪽에 재개발 또 주거환경 개선사업 끝났잖아. 끝났으면 사람들 그리 가야 되죠. 저쪽 공사가 끝나면 여기 철거하는 거 30일 내에 철거하고 원상 회복하라 그랬었죠.
그래서 이건 30일입니다. 재개발, 그럼 이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재개발 써놓고, 그 다음에 30일. 30일이 하나밖에 없네. 그죠? 볼 것도 없네. 그러면 정답은 4번. 이렇게 찾는 겁니다. 재개발은 3개가 있는데 30일은 하나밖에 없잖아. 저렇게 해야 돼. 헷갈려요. 그럼 하나씩 비교하는 거 아닙니다. 나오면 재개발에 가는 거 먼저 찾고, 그 다음에 30일에 가는 걸 표시해서 그것만 해서 양쪽이 다 연결되는 것, 그게 정답. 항상 저렇게 고르라 문제는 저런 식으로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비교하다가 또 헷갈려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냥 밑줄 공통된 거 정답 이렇게 찾는 겁니다. 아셨죠? 자, 64번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 조합 정관의 기재사항 중 전비사비 부담시기 및 절차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은 과반수 찬성으로 시장수 등의 인가를 받아라. 원래 정관을 변경할 때는 원칙 조합은 과반수 찬성이 맞아요. 정관을 변경할 때는 과반수 찬성. 그래서 시장수 등의 인가 받아라. 그런데 열거됐네? 뭐라고 열거돼서 전비사비 부담 및 시기 절차를 변경한다. 자, 열거되는 것들은 이건 중대한 겁니다. 경미한 게 아니라 이건 중요한 것들이죠. 얼마죠? 그때는 과반수가 아닐 것이다. 그 열거된 중요한 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정리합니다. 두 번째, 법인인 토지대장 소유자가 조합원일 경우 원칙은 위에 1번 원칙은 과반수라고 그랬잖아. 그럼 과반수는 열거된 게 없어요. 당연하죠. 과반수. 그런데 이러이러이러한 중요한 것들은 그건 3분의 2 이상의 동의받아라.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열거돼 나오는 것들은 과반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원칙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당연하다.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두 번째, 법인인 토지등록자가 조합원일 경우 법인인 대리인은 조합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책에 없는 내용입니다. 책에 없어요. 일단 퀘스천. 자, 어떤 선임될 수 있습니다. 또 조합장은 선임으로부터 언제까지였었죠? 선임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했죠? 그날까지는 해당 전비구에서 거주해야 된다. 그랬죠? 언제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죠. 왜?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더 이상 거기는 있을 수가 없어. 사용수익 할 수 없다. 나가야 되잖아. 그래서 나가기 직전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받는 날까지만 거기서 뭐 한다? 거주하는 거나 영업을 하라 그랬으니까 여기가 틀렸다. 또 4번 조합의 전문조합 관리인의 임기는 5년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한다. 자, 전문조합 관리인의 임기는 몇 년일까? 모르죠. 5년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지 아닌지 내가 알게 뭐야. 그죠? 근데 이거 임기는 3년의 범위 내에서 정하라 했습니다. 임기는 3년으로 한다라고 됐습니다. 이건 외울 게 아니야. 이것도 모르는 거야. 이것도 캐시야. 이것도 모르네. 그 다음 거. 조합의 대의원회는 총회 의결사항 중 자, 대의원회는 총회 의결을 대행하는 거죠. 근데 총회 의결사항은 사업 완료로 인한 조합 해산에 관한 사항. 그럼 사업 완료로 인한 조합 해산은 그거 복잡한 겁니까? 간단한 겁니까? 아직 다 끝났다는데 이제 조합 해산하자. 만나서 뭐 하는 것밖에 없어. 모여서 박수 치는 거. 우리 성운적으로 끝난 거 박수 치자 이거 하는 거잖아. 그때는 굳이 총회에서 해야 됩니까? 대의원에서 해도 됩니까? 그건 대의원에서 해도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때는 총회관을 대의원에서 대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5번이 그래서 맞는 정답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자, 다음 65번. 주택법으로 넘어가죠. 주택법 영상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를 받기 위한 동의요건.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인가받기 위한 결의요건. 리모델링 주택조합 허가받기 위한 동의요건. 다르다 그랬죠. 처음에는 조합 설립 인가받기 위한 결의요건 있었고, 그 다음에 3분의 2 과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공사 공사 직접 들어가기 직전 바로 허가받기 위한 동의권이 있다 그랬죠. 허가받기 위한 동의권은 뭐죠? 차량번호 7550번 요거 외웠으면 돼. 차량번호 7550번 외우라 그랬죠. 75% 50% 이거죠. 따라서 전체 구분 소유자의 이격권의 각 50% 이상의 75%죠. 앞에는 75% 동의와 각 동별로는 50% 이상의 동의받아야 한 개동만 리모델링 하더만 한 개동에 75% 이상의 동의받아라. 그러니까 75, 50, 75. 그래서 이거는 75, 50, 75 이렇게 해놓고 밑줄 다 거진 건 이거 4번밖에 없네요.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66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 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첫 번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입주자의 거주 의무기간은 몇 년이 되냐? 우리 책에 보면 박스 속에 들어있어요. 거기 몇 년? 5년이다. 분양가 상한제 거기 보면 5년으로 한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그건 5년 있죠. 두 번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건축물의 공용부분
부속 건축물 및 독립선은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와 분양을 받은 자들이 공유한다? 아니야. 공유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공유 부분이잖아. 건물에 관한 거. 건물은 분양한 사업 시행자하고는 아무 관계없죠. 자기들은 땅만 자기들 거지 건물은 분양받은 사람 거잖아. 따라서 그런 공유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받은 사람들 자기들끼리만 공유하는 거지 사업 시행자가 거기 관여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틀렸다. 그냥 분양받은 자들이 공유한다. 세 번째,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은 건축비를 구성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분양주택의 분양가격 그랬습니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그때 분양가격은 뭐만 분양한다 그랬죠? 토지는 빌려주고 주택만 분양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건물 짓는 비용 이것만 분양가격으로 계산하는 거죠. 땅값 택지비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건축비만 구성하지 택지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건축비를 구성한다. 이건 상식적으로 당연히 맞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입주자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 가능부터 3년 이내에 입주하여야 한단다. 자, 원칙적으로 이거 분양가 상한제 정주택 있죠. 그거는요, 원칙적으로 3년 이내, 수도권 안에서는 원래 3년 이내 입주하는 게 맞아요. 입주해야 돼. 그런데 뭐만은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3년이 아니죠. 왜? 임대주택이잖아.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바로. 그래서 최초 입주 가능일 그날 입주해야 되지. 3년이라는 말은 삭제. 최초 입주 가능일 그날 입주해야 된다라고 됐습니다. 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 기간 몇 년이죠? 40년이었었죠.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1회 안에서 40년에서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고 어쨌든 임대차 기간은 40년이라지 50년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었습니다. 따라서 옳은 건 3번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67번 공동주택 품질 점검단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 이거는 사실 우리 교재 작년 책에서는 없었던 겁니다. 올해 책에서는 이걸 넣어놨습니다. 새로. 왜냐하면 작년에 시험 문제 난 걸 보고 올해는 이것도 들어가겠다 해서 우리 책에다 지금 써놨습니다. 책 이미 이 시험 보기 전에 이미 인쇄소에 이제 들어가서 지금 편집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품질 점검하는 건 사실 최근에 들어간 거거든요. 옛날 게 아니에요. 최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날까 했더니 올해 시험 문제는 최근에 개정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갔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 보면 났습니다. 그래서 품질 점검단은 시장우수구청장이 설치 운영한다? 아닙니다. 원래는 시도사들. 원래 시도사가 원칙적입니다. 또 사업 주체가 품질 점검단 점검에 따르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과태료 부과의 대상에 해당한다. 한번 상식으로 생각해봐요. 품질 점검단의 점검에 따르지 않거나 기피한다? 사업 주체 처벌해야 되겠죠. 그때 징역형, 벌금형 그런 형사상 처벌해서 전과자 남길까?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런 것보다 상식적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예, 과태료 2천만 원 이하에 부과하는 거든. 그래서 이건 과태료 부과 대상 2천만 원 이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건 맞는 문장이다. 이것도 유추해석으로 했을 땐 맞는 문장이다.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 품질 점검단은 품질 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 종료일부터 며칠 이내에 점검 결과를 사용권사건자한테 제출하라. 며칠 내에 제출하는지 그걸 우리가 왜 외워야 돼? 품질 점검단 그 사람만 외우면 되지. 그죠? 5일 이내인데 이런 건 시험 문제는 싸가지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외울 필요가 없던 것들이죠. 또 사용검사권자는 품질 점검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점검 결과를 사용검사가 있은 날로부터 몇 년 이상 보관해야 된다? 이런 건 기본적으로 2년 이상 보관해요. 우리가 하자 같은 거 보수받을 때 품질 점검단이 어떻게 점검한 게 있었지? 그게 실제로 하자가 보수된지를 알아야 되잖아. 보통 2년 이내가 대부분이 끝납니다. 그래서 2년 이상만 보관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공동주택 관련 지도감독 및 인허가 업무 등의 종사한 경력이 4년인 사람은 품질점검단의 의원이 될 수 있다? 아니 공무원이 품질점검단 의원이 되는 거 공인중개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런 아무 개념 거예요. 이게 공무원 시험입니까? 공인중개사 시험입니까? 이런 공무원에 뭐 몇 년 이상 자기 있는 사람만 될 수 있느냐? 이게 도대체 왜 우리가 외우라고? 출제하는 자들이 잘하고 표현합니다. 출제하는 자들이 이건 공무원이거나 관련된 그쪽 있는 사람들 시험 문제 내는 거에 관여한 사람이지 공인중개사가 뭔지도 모르는 인간들이 출제한 겁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는 몰라도 되는 거야. 5년 이상 되는 공무원들만 품질점검단 위원이 될 수 있다고 되는데 지들만 알아서 하면 되지. 중개사가 뭐 이것까지 우리가 외워야 될 게 중개 업무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싸가지 없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옳은 건 몇 번?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2번이 제일 가까울 것이다 라고 유추해석해서 푸시기 바랍니다. 자, 68번 주택법령상 모집 주체가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광고를 한단다. 자, 먼저 조심할 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을 먼저 모집하고
그 다음에 조합설립 인가받으러 갑니다. 두 단계야. 조합원을 모집하고 모집 인원이 끝나면 그걸 가지고 조합설립 인가받으러 간다. 그러면 중요한 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라는 그 문구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가 주택조합 설립 인가에 들어갑니까? 아니 아직 조합 설립 인가 안 받았는데 언제 인가 받으러 갈지 모르는데 무슨 인가 받지도 않은 인가일에 여기 왜 들어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당연히 니은은 빠진다. 그럼 뭐 하면 되죠? 지웁니다. 니은 들어간 건 다 지워라. 상식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답은 뭐라서? 볼 것도 없어. 그럼 2번밖에 안 남아. 니은자 들어가는 건 다 지워라. 조합 설립 인가 아직 받지도 않았어. 뭐였는데 조합은 모집도 안 했는데 인가 받으러 가야 되는데 이 두 단계 말하면 돼. 먼저 모집이 되고 조합원 모집이 끝나고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 받으러 간다. 그럼 인가일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죠. 모집하기 위한 광고인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이건 무조건 틀릴 것이다. 그럼 니은 들어간 거 다 커버려. 그랬더니 다행스럽게 알 것도 없이 정답은 2번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게 또 조합 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 그 내용. 조합 임원 대표권 그 김치국물부터 마시네. 아직 조합 설립하도 않았는데 단계도 안 갔는데 이건 조합 규약 같은 데 들어갈 내용이지 광고에 들어갈 내용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5번은 들어가. 주택건설 대지 사용권은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 광고를 하려면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갖다가 동의를 받았고 토지 사용 승낙서 얼마나 받았고 토지 소유권을 얼마나 확보했는지 그 비율도 사람들이 알아야 보고선 아 이거 내가 좀 하도 조합은 돼도 되겠다 판단하기 위해서 이런 건 들어갑니다. 근데 니은 디귿은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역 리을이 정답인데 니은이 아니란 것만 확실히 알았어도 정답 찾는 데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69번 주택건설 사업의 등록과 주택건설 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거. 자, 등록과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업자에 관한 거야.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30호 단주택을 건설한단다. 자, 원래 20호 이상이면 등록해야 되죠. 그런데 국장한테 등록하는 건 원래 맞는데 누구는 등록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이런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그런 기관들은 공공기관은 등록하지 않으려는 비등록 사업자 기억나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록하지 않는다. 1, 2번은 그래서 틀린 겁니다. 또 3번 등록사업자는 등록상 이것도 20세대 도시형 건설한다. 이것도 원래 등록 안 하죠. 도시형 상하주택은 30세대 이상 지을 때부터 등록입니다. 연간 30세대. 여기 사실은 연간이란 말이 빠졌는데 이것부터 문제가 잘못된 겁니다. 여기 연간이란 말이 당연히 들어갔어야 됩니다. 어쨌든 연간이란 말이 빠졌는데 그냥 등록해야 된다. 하면 이거 틀렸죠. 또 3번 등록사업자는 등록상에 변경이 있으면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60일 이내에 국장한테 신고하여야 한다. 자, 며칠 내에 신고해야 되는지 내가 알게 뭐야. 그것도 그죠? 등록사업자들이 하는 걸 공인중개사가 하는 거 아니잖아. 이거 30일 내에 신고한다고 돼 있죠? 근데 이건 몰라도 된다. 자, 또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그 구성 안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 자, 우리 이건 책에 보면 어떻게 됐더냐. 자,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제외라도 괄호 열고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제외하고 그냥 주택조합들은 누구랑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때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했습니다. 괄호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그 자리도 같이 한다.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와도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공동으로 시행하는 거 없다. 일단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근데 조금 문제는 있어요. 표현에. 그래서 정확하게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표현력이 좀 문제가 있는 법조문인데 어쨌든 틀린 문장은 맞아. 그래서 옳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뭐 이의제기가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틀렸다. 하고 거짓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등록하여 등록이 말소된 후 몇 년이 지나지 않는 자는 주택건설 사업에 등록할 수 없다. 자, 우리 공법에 보면 이렇게 해보세요. 기본 원리야. 등록이 말소되거나 그렇게 됐죠. 그럼 다시 등록 못한다. 몇 년이 지나기 전엔 일단 대부분이 2년 그렇게 해보세요. 그냥 2년이 지난 자 다시 등록할 수 없다. 90%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등록이 말소되고 다시 등록할 때는 최소 2년 이상이 걸린다. 그렇게만 외웠다면 정답은 5번이 그 원리에 의해서 정답일 것이다 라고 찾을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70번 사용검사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거. 1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시장운수 구청장이 사용검사를 받는다. 자, 원칙적인 사용검사권자는 시장운수 구청장이 맞습니다. 요거. 근데 예외적으로 누가 한다?
국장이 직접 사용검사권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 국가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추진인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책에 있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수행자라면 국장한테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이때 사용검사를 받아라 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는 토지주택공사는 국장한테 사용검사 받는다. 틀렸고 2번 사업주체가 파산등으로 사용검사를 할 수 없답니다. 원래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못하면 누가 안 됐죠?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이 사람들이 바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누구?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그 자가 없으면 입주예정자들이 그때는 사용검사를 받습니다. 이것도 맞는 문장. 세 번째, 사용검사는 신청일부터 며칠에 15일 내에 하라. 이건 법조문에 있는 것이고 책에 있는 것이고 사업 주체는 구역별로 공사가 완료된 경우 자 둘이죠. 대지는 구역별로 공사가 완료됐을 때 주택은 동별로 공사가 완료됐을 때 그때 뭐 받는다?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구역별로 공사가 완료됐을 때는 사용검사권자에 뭘 받는다?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그럼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죠?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임시 사용 승인이죠. 따라서 사용검사 정식으로 받기 전에 대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5번 사용검사권자가 임시 사용 승인을 하는 경우 임시 사용 승인의 대상이 공동주택일 경우는 뭘 한다? 세대별로 임시 사용 승인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요. 시간상 여기까지는 설명을 할 시간이 없는데 하여튼 간단히 정리할게요. 자, 동별로 임시 사용 승인 받을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럼 여러 개 동지해야 되는데 한 개 동만 완성됐어. 이것만 임시 사용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옆에 동도 지금 공사가 들어갑니다. 이거 강의 들을 때 그림 그렸던 거 기억나는 사람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럼 여기 뭐 있죠? 여기 크레인 있잖아요. 여기다 뭐 꽂아서 철근을 갖다 이렇게 매달아서 운반 중입니다. 공사 중이잖아, 이쪽은. 아직. 그런데 이쪽 세대에 있는 사람이 임시사용 받으면 출근한다고 남편이 아침에 이렇게 나가다가 여기 철근 하나가 빠져가지고 이 사람을 관통해버리면 즉사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쪽 세대는 내주지 말라. 동별로 임시사용서 받을 수 있는데 그때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이쪽 세대는 내주지 말고 이쪽 세대는 저쪽으로 다니거든. 그럼 이쪽은 내줘도 되는데 이쪽은 공사 현장 쪽으로 다니는 사람들 좀 임시사용 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쪽 세대는 내주고 이쪽은 내주지 말라. 세대별로 임시사용 승인할 수 있다. 그림 그려가면서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5번이 바로 세대별로 임시사용 승인 받을 수 있다. 맞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틀린 건 바로 1번만 책에 있어요. 저것도 설명했던 겁니다. 정답이죠. 자, 주택법 마지막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서 옳은 것. 자, 주택상환사채 납입금은 어디만 쓴다 그랬죠? 우리 세 군데만 쓸 수 있어요. 자재 같은 거 구입하는 비용 쓸 수 있죠. 토지 매입비, 그 건설 대지 매입비도 쓸 수 있고 이런 건설자재 구입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맞는 문장이고 두 번째 주택상환사채는 무슨 증권? 기명식 증권이죠. 무기명이 아니야. 그래서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이전 양도할 수 없습니다.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도 소멸한다. 등록이 말소됐다고 해서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 효력 말소됩니까?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유효하죠. 등록사업자가 폐업해서 문 닫았다고 해서 이건 무효가 아니야? 왜 그런다 그랬죠? 이거 발행할 때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때는 보증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증순자가 있기 때문에 그 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휴지 조각이 되는 건 아니다 그랬으니까 소멸하지 않습니다. 틀렸죠. 또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주택상환사채 규모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를 한다 그랬었죠.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우리 책에 보면 박스 속에 들어있어요. 또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3년 이내죠.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하시니까 결국 3년 이내. 그러니까 법조문에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돼 있어. 근데 시험 문제를 이렇게 응용해가지고 그냥 3년 이내를 한다.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5년 이내를 한다면 틀리죠. 3년 이내를 한다. 이게 맞는 문장이죠. 따라서 여기서 옳은 건 1번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2번. 건축법령상 승강기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자, 승강기는 몇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승용 승강기, 두 번째 비상용 승강기, 세 번째 피난용 승강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원래 승용 승강기는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6층 이상인 건축물에는 승강기를 설치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2000제곱미터 이상인데 6층 이상. 그러니까 3000제곱미터인 7층 건물 하면 당연히 승용 승강기 설치하여야 합니다. 응용 문제죠. 두 번째, 고층 건축물에는 승용 승강기 중 한 대 이상을 뭐로 만든다? 피난용 승강기. 이때 고층 건축물이라는 건 우리 저기 송파에 있는 거기에 보면 타워 있죠? 송파에 있는 우리나라 현재 서울에
123층짜리 가장 높은 건물 있잖아요. 바로 그 고층 건축물, 거기는 승용 승강기가 아니라 바로 피난용 승강기도 설치해야 됩니다. 그때 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의 앞에 바다 면적은 승강기 한 대당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라 그랬죠. 6제곱미터 이상이라고 우리 강의할 때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높이 21m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승용 승강기만 아니라 비상용 승강기도 추가로 설치하라. 높이가 21m입니까? 아니야. 31m를 초과하는 거죠. 그래서 3일 빌딩에는 비상용 승강기 설치하라. 그러니까 3일 빌딩이야. 암기법 책에 써 있습니다. 그대로 보면 되죠. 그래서 비긋하고 리을은 틀렸고 옳은 걸 골라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기역, 니은.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73번. 건축법령상 자연환경이나 수지를 부합해서 자연환경, 수지를 부합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간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부터 이상 되는 건축물. 그래서 자수도 3000이라고 써있죠.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1000제부터 이상 되는 건축물인데 연면적 합계는 이제 빠져있고 3층 이상 건축물에서 시장 군수가 건축을 하려면 미리 도지사한테 승인받아야 되는 용도 건축물이 있었죠. 암기법 011 숙위. 011 옛날에 핸드폰 번호죠. 011 강의 시간인데 띠리링 울리면 강의 분위기 다 망치잖아요. 그때마다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정숙한 분위기를 위해서. 그래서 011 잠시 꺼두셔도 됩니다. 정숙한 분위기를 위해서. 이게 숙이야. 정숙한 분위기. 011 공동주택,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시설, 숙박시설, 의락시설. 이게 011 숙이야. 그거 아닌 걸 찾아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공 했더니 이놈의 공이 두 가지가 나왔네. 공장, 공동주택. 그리고 머리점을 갖고 해결 안 되게 똑같이 나올 때는 정확히 밑에 다음 내용 알아야 돼. 공동주택입니다. 그 다음에 의락시설, 숙박시설 들어있죠? 숙의. 그 다음에 일반 음식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1번 공장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4번. 건축법령상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에 관한 설명서 틀린 것. 자, 건축 허가 받기 전에 사전결정에 관한 내용이 있었죠.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거기다 이런 건축물을 이런 규모로 지으려고 하는데 또 허가 받을 때 어떤 사항이 필요한지 등등에 관해서 허가 받기 위해서 신청자가 고려할 사항 등에 대해서 뭔다?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예, 맞는 문장. 두 번째, 사전결정 신청자는 건축인의 심의와 그 다음에 교통영향 평가를 뭐 할 때 사전결정 신청할 때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건축인의 심의 지금 먼저 해주세요. 또 교통영향 평가도 지금 해주세요. 나중에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지금 해주세요. 라고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에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 면적이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사업의 경우 누구한테? 이제 이거로 바뀌어요.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 내년 1월 달부터인데 내년 1월 달부터 시행되는 거 지금은 그냥 환경부 장관이죠. 아직은. 근데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으로 이제 바뀔 걸 미리 써놨어요. 이나 또는 지방환경관사회장과 뭐가 필요하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책에 써있죠. 또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을 하려면 미리 관계행정의장과 협의해야 되죠. 왜냐하면 협의가 마치는 거 4가지 썼죠. 그죠? 산지를 개발해요. 농지로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하천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산지 전용 허가 받은 거 부른다. 그다음에 개발행 허가 받은 거로 본다. 농지 전용 허가 받은 거로 본다. 하천 전용 허가 받은 거로 본다라는 이 4가지 관련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되는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며칠 내 의견 제시죠? 요거는 15일 이내 의견 제시라고 돼 있었죠? 15일. 이것도 우리 강의할 때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정답. 5번 사전결정 신청자가 사전결정을 통지받으면 그로부터 몇 년 내에 건축허가 신청? 2년 내에 건축허가 신청해야 됩니다. 안 하면 사전결정의 효력은 상실된다. 했으니까 5번은 맞는 문장. 그래서 틀린 건 4번이 되겠습니다. 또 건축법령상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터난 직통계단을 2개 이상 설치해야 되는 건축물이 아닌 거. 이거는 우리 책에 전혀 없는 겁니다. 쓸 수도 없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외우지도 못하는 것들이죠. 근데 상식으로 생각해봐. 피난층이나 지상으로 통하는 지통계단을 몇 개 이상 만들어? 적어도 2개소 이상 설치하라라는 건 무슨 건축물이야? 작은 건축물입니까? 큰 건물입니까? 크니까 2개 이상을 지통계단을 만들라는 얘기죠. 큰 건물이니까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중에 큰 게 아닌 걸 찾으랍니다. 그럼 큰 게 아닌 게 뭐죠? 이거는 220제곱미터, 이거는 350, 이거는 400, 이거는 150, 이거는 250. 저 같으면 어떻게 풀었다?
그냥 나온 숫자 중에 이거 다 못 외우잖아요. 그냥 제일 작은 면적을 찾았을 겁니다. 그럼 제일 작은 면적이 뭐죠? 220, 350, 400, 150, 250, 150, 정답 4번. 나중에 봤더니 맞더라. 이렇게 찾는 겁니다. 저도 통법 실력이에요. 모든 걸 다 암기해서 푼다는 건 공법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말했듯이 글쎄 이계 세상에 직통계단이 필요하다는 건 그만큼 크다는 건물인데 크다면 제일 그 아닌 걸 고르는 건 작은 건물은 2개 아니어도 된다. 하나만 있어도 된다. 이 소리잖아요. 그건 작은 건물. 그래 제일 작은 거 찾자. 무슨 말인지 압니까? 예, 이렇게 꼭 푸른다고 답이 나올 수는 없어. 그러나 이런 유추해석으로 찾아가는 방법 이것도 진짜 실력이라는 거 아셨죠?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76번. 허가권자가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 공고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자, 가로구역이 뭐라 그랬죠?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구역. 우리가 실무에서는 한 블럭, 우리가 그 도로로 둘러싸인 요 하나의 구간 있죠? 한 블럭이라고 부르죠. 여기다가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정할 수 있는데 그 최고 높이 지정 공고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 거. 이것도 허가권자만 알으면 되지. 지가 고려해서 알아서 하면 되지. 이걸 공인중개사가 이걸 외워가지고 어디다 써먹습니까? 이런 또래 같은 시험 문제 내는 거 진짜 싫거든요. 중개사가 알아야 될 내용 아니야. 이거는 허가권자가 지만 알아도 되는 사항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내면 그건 한마디로 싸가지 없는 주제라는 얘기입니다. 갑자기 말 심하게 안 하고 싶은데 이런 거 볼 때마다 혈압이 저도 180까지 올라가요. 이게 무슨 중개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이런 걸 내? 생각이. 그래도 수험생은 또 답을 찾아가야 되잖아. 어떻게 찾는다? 그래. 가로구역에다가 높이 정할 때 아무래도 여기에 관련돼서 건물을 크게 져서는 안 되는 것 같다. 그걸 고려해야 되겠죠. 그죠? 그거 고려하면 됩니다. 크게 져서는 안 되는 거. 첫째, 토지 이용 계획이 어떻게 돼 있지? 여기 주거적으로 됐나 또 녹지적으로 됐나? 달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건 고려해야 되겠다. 높이에 가는 건 토지 이용 계획이 어떻게 됐느냐? 용도 지역이 뭐로 되느냐? 이런 것들이죠. 두 번째,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교통량. 예, 교통량이 많으면 아무래도 건물 작게 지어야 되겠고 교통에 그 전혀 문제가 되지 않나? 그때는 높이면 되겠죠. 이것도 될 것 같아. 세 번째, 가로구역에 상하수도 등 간선이 있을 수 있는요. 예, 상하수도 같은 게 넉넉하다? 높게 줘도 돼. 부족하다?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고려사항이야. 도시 미관 및 경관 같은 거 해치면 안 되잖아. 당연히 고려사항. 그 다음에 장래발전 계획? 이것도 들어갈 것 같아. 그럼 다 들어가네. 그럼 이 중에서 골라낸다? 저는 정답 5번으로 했을 겁니다. 장래발전 계획까지 고려하나? 지금 것도 안 보고? 근데 이거 갔는데 이건 고려사항이야. 그럼 아는 게 뭐냐? 도로의 교통량이랍니다. 그럼 교통량이 아니고 법정에 뭐냐? 너비라고 했으나 도로 너비. 아니 도로 너비가 교통량 아닌가요? 도로가 넓다는 얘기는 그만큼 교통량이 많다는 얘기고 도로가 좁다는 건 교통량이 적다는 얘기죠. 같은 소리 아닌가요? 그게 이지랄로 내놓고 이걸 정답이 2번이라고 이렇게 해놓고 다른 거보다 좀 확 틀리게 내놓지 비슷한 걸 넣어놓고선 이렇게 고르라면 이거 우리가 무슨 신입니까? 이걸 다 추적하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정답은 5번이 더 정답이었을 거라고 표시했을 거라는 거 솔직한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땡, 여도 틀렸다. 저도 벌써 2문제 틀렸습니다. 지금까지 해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었습니다. 너비 즉 교통량이 아니랍니다. 77번 용어정의어 가는 것 틀린 것. 첫째, 불연재료란 불에 잘 타지 않는 성능을 가진 재료. 자, 불연 번역해보시죠. 아닐 불자 탈연자입니다. 그럼 불에 타지 않는 이거잖아. 잘 타지 않는 건 난연재료입니다. 난연재료하고 불연재료를 구별하냐. 이거 시험 문제 낸 거거든. 어쨌든 불연재료라는 건 불에 타지 않는 성질이라 해서죠. 내화구조란 견딜래자 불화자입니다. 화재에 견디는 성능. 내화구조 당연하죠. 방화구조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 예, 방화구조는 화염의 확산, 불이 번지는 걸 막는다. 이거니까 어떻되죠. 이건 이제 세 가지는 우리 현재 책이 없는 거야. 그다음에 이건 시행령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 잘 안 나기 때문에 시행령이 있는 개념은 정리 안 해놨더니 이건 시험 문제 났습니다. 근데 초고층 건축물 했었죠. 층수 50층 이상, 높이 200m 이상. 이건 당연히 맞고. 또 증축,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다가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올리면 증축. 요까지도 했던 겁니다. 그럼 4번, 5번은 당연히 맞는 건데 1, 2, 3번부터 고르자. 그래서 내화구조, 화재에 견딘다. 당연할 거죠. 방구조, 화염의 확산을 막는다. 그것도 맞죠. 그럼 불연재로, 불에 안 타는 재료. 난연재로, 불에 잘 안 타는 재료. 그래서 불연재료, 난연재를 구분하라.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이것도 그냥 그런 상식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자, 78번.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적용 제외, 건축법 적용 제외 건축물이 아닌 거. 자, 건축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 가장 시험 문제 앞부분에 나오죠? 우리 용어정의에 외웠어야 됩니다. 고속도로 통행증 수설, 톨게이트.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플랫폼. 당연히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였었죠. 컨테이너가 간이 창고서 어디 안에 있어야 돼? 공장 안에 있어야 되고 이동이 쉬워야 된다. 공장이란 말도 빠져 있어 지금. 그러니까 다 틀린 거야. 이건 볼 것도 없어 틀린 거야. 임시 숙소 안에 임시 창고. 공장 안에 있고 이동이 쉬울 것. 또 숨은 주자실 당연히 건축법 적용하지 않죠. 또 임시 지정문화유산, 지정문화유산, 임시 지정문화유산 이런 것들은 건축법 적용한다. 이거 옛날에 문화재 했던 거죠. 문화재가 바뀐 거야. 그렇게 내용이 돼 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어려운 게 아니었었습니다. 자, 마지막 두 문제 농지법. 이것도 우리 책에 들어있는 거고 하나는 80번은 책에 있는 게 아니라 수전표로 다 별도로 들었죠. 올해 새로 신설된 내용에서 그건 수전표로 들은 게 있어요. 자,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뭐한다? 위탁 경영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옳은 것. 위탁 경영 쓴 거 다 옳으네. 어떻게 하죠? 병삼농부 교사 자질임. 병삼이라는 농부는 교사로서의 자질이 있다 있었죠. 거기서 보면 먼저 그 농업법인이 중간에 청산 중인 경우 들어가죠. 병역법에 따라 징집된 경우 군대 가는 거죠. 또 3개월 이상 치료가 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 또 6개월간 이건 3개월 이상이 들어가죠. 국내가 아니라 국외여행. 그것도 강의할 때 여러 번 설명했었죠. 아니 무슨 놈은 농사짓지 말고 3개월 이상 해외여행을 떠난다? 대한민국에 그런 농부가 도대체 한 명이라도 있는지 모르겠다. 제가 투덜투덜대면서 강의했던 내용이야. 따라서 리을만 빠집니다. 그럼 기역, 니은, 디귿. 그럼 기역, 니은, 디귿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80번. 농지법령상 농지를 개량하기 위해 성토를 하려는 자가 그때 농지개량 행위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면행위에 관한 내용이다. 그의 괄호 속에 들어갈 숫자. 이건 경미한 거니까 신고 안 해도 돼? 라는 그 경미행위가 얼마냐? 이거는 우리 자료 여러분들에게 수전표로 드렸던 겁니다. 이번 책에는 들어갔는데 이건 강의할 때는 처음에 책 만들 때는 안 들어있던 내용이라서 수전표 놨어. 얼마죠? 그 성토하는 면적이 얼마죠? 1000제곱미터 이하. 그래서 1000제곱미터 이거 1000자 들어있으니까 이거 1자만 들어가면 되죠. 1000제곱미터 이하인 농지를 성토하는 건 그때는 농지개량행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해도 되죠. 또 높이 얼마 하는 거? 50cm 이내에서만 성토하는 거. 50cm. 따라서 1000제곱미터 50cm가 1자 50자. 그래서 1자 그 다음에 50자 50. 그러면 정답은 1번밖에 없습니다. 그죠? 정답은 1, 50은 1번. 정답은 1번.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봐야 될 내용이 다 끝난 겁니다. 자, 이번에 이미 시험 봤던 분들 이 해설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어떤 걸 강조했었는지 우리 책에 뭐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그걸 반복하면서 한번 보시고 내년도 다시 시험 볼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한번 두시고요. 다시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지금 해설 강의 들으면 안 돼요. 나중에 공부를 해놓고 우리 책에 있는 거 다 공부 끝나고 그때 가서 제가 지금 설명했던 걸 다시 들어보면 아 맞아 교수님이 저기서 얘기했었어 라는 게 떠오를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하실 분들 그분들을 위한 강의면서 새로 시작한 사람들은 공부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듣는다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